총선 참패 이후 내용에 입사인 미래통합당이 당선자 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잠시 후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일부 비토 움직임도 있어서요.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 확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80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향후 21대 국회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원구성과 8월에 열리는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 정치마수다 김성환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종인 체제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절차상의 문제 제기는 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를 안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받게 될 경우에는 당분간 또 리더십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당선자들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과연 언제까지 비대위를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또 무제한 기간 동안 비대위를 하겠다.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비대위를 운영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바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긴 한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뭐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선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까지 비대위를 운영하는 게 어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변화할 소지는 있겠지만 무제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잠깐 오전 분위기 보고 갈까요?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 관련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 내용 들어볼까요? 그동안의 언론에 이제 뭐 전권이다, 무기한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권이 아닙니다. 당대표의 권한입니다. 선거로 뽑힌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의 권한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전권이라는 것은 언론의 오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기한이라는 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지금 말씀드렸을 때 내후년 3월이면은 선거다, 대선인데, 그러면 내후년 선거 대선 1년 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해서 다 체제를 다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단지 이제 그 말씀만을 하셨지 자기가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는 저한테는 직접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요. 네. 무제한 정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달래는 분위기인데요. 네. 잠시 후에 결정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의회에 복병이 쓰겠다 봐요. 예. 그게 뭐냐면 정족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족수가 안 될 경우는 예전 2016년도에도 정족수가 안 돼서 당시 혁신위를 출범 못 시켰거든요. 아마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일단 열린다고 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열리기만 하면 뭐 통과될 것으로 특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정권 문제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총선이 앞두고 있은 비대위라면 저는 뭐 정권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미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권이라는 게 사람을 임명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해봤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비대위원, 그다음에 당직자 뭐 그 정도예요. 아니면 저 당협위원장들 임명하는 건데 당협위원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선거 앞으로 4년 뒤에 있기 때문에 뭐 누가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자꾸 정권 이야기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어쩌면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권 부분은 그렇고요. 무제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제한도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게요. 철저한 성과주의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임기가 있는 것 자체는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는 선거에 성과가 없으면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임기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총선 패배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왜냐하면 혁신한다고 했는데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패배했다? 그럼 김종인 전 내려가야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제한 정권이라는 거는 별 의미 정말 없다? 굉장히 예. 부편해진 측면이 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두 분 다 예상은 뭐 가긴 간다 이제. 그죠? 네, 그렇죠. 그것 아닌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4월 7일 있을 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적표를 거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현재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이른바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당을 운영해서 이렇게 지금 당이 완전 해체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1년 만에 그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4월이라 하더라도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의 윤곽을 잡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기까지 과연 성적표를 아무리 매긴다 하더라도 이게 매겨질 가능성이 그럼 어떻게 있는 될 거냐. 것 같다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대선 가까이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김종인 4월 성적표에 상관없이 대선까지 가겠다는 게 예, 본인 김종인 생각이라는 위원장의 말씀이시죠? 생각은 예. 그겁니다. 그걸 예. 지금 내비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대권 주자를 만들어가면서 당의 구심력을 만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구상인데 예. 지금 당에서는 아무래도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서부터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거고 지금 당내 반발도 거기서부터 튀어나오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임기 제한이나 아니면은 권한을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오늘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권한을 줄 때 추상적으로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전국위원들 사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 거죠. 두 분 다 지금 보면 비토 가능성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지금 갈리는 부분이 4월 성적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부분하고 내년 대선까지 윤곽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본인. 어떻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선 주자라는 게 예. 비대위원장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 괜찮네? 라고 하면 국민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저 사람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해봤자 국민이 지지 안 하면 소용이 없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40대 경제 전문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손님 끌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관심을 좀 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어떤 간다라면 이번 총선 민심을 봤듯이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의 체질을 바꾸고 기본적으로 당의 어떤 모습을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과제를 던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대선주자들 적당히 해서 가면 뭐 대선을 치르겠죠. 근데 제가 손님 끌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단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손님 끌기라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뭔가 제품이 괜찮은 게 있어야지만이 와서 살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전에 있는 상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새로운 상품 만들게요. 예. 자, 이 제품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접히기도 하고 예. 뭐 이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전입니까? 아니면 만들겠다 의지가 있고 그런 선전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품을 만들어내고 예.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기를 끈다고 한다면 그런 되는 말씀에 거죠. 따르면 내년 4월로는 무리 아닌가?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가겠다는 뭐냐면 얘기 아닌가요? 그것이 일정 정도 이제 내년 4월까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당원들이 더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왜냐?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지방 권력 모든 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물건이 될 만하다, 이럴 만하다 이야기하면 김종인 위원장 그만둔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아마 다시 데리고 나올 예. 겁니다. 예. 정치란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본인의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가 계속 한다라고 해서 성과도 없는데 누가 당원들이 그냥 계속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정권이다 기간을 돌아다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예. 결국은 어느 정도 실점을 두고서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성과가 있으면 그런 의원들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왜냐? 자기가 살 길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태클을 거는 거는 자기의 정치적 진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 자기가 대표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내대표하고 싶은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김종인 비대위원들이면 좀 불편하거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 아직 안 들어왔지만 굉장히 강하게 비토를 하고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 비토 작업은 무산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끊임없이 할 겁니다. 예, 예. 저는 이 홍준표 대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예. 때문에 어떻든 간에 김종인 체제를 흔들어야 본인의 입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 흔들겠지만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미 지난 선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검증이 됐고 또 어떤 면에서 국민적 지지라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홍준표 전 대표로서 당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을 끌겠냐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러면 나중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당이 살아나면 본인도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입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당 밖에 자꾸 당을 흔드는 것보다는 일단 당을 살려놓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대표를 했던, 당의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70년대 경제 전문가 예. 얘기는요. 진심에 가까운 얘기라고 예. 생각해요. 그리고 만들 수 있나요? 그 기간이면? 물론 그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네. 만들 수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얘기를 나눴던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지금의 모습 가지고 지금의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보수를 상징하는 뭔가 새로운 세대 전환이 있어야 되고 세대 교체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염두를 하고 김종인 이제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3040 세대를 잡지 않으면은 뭐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보수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얼굴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이 이렇게 시끄럽고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빨리 서둘러서 지금 이 그림을 만들려고 김종인 위원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누가 것도 있고 서둘렀단 말씀이신가요? 심재철 권한대행이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당선자 총회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을 뭐 며칠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절차를 지금 막 건너뛰듯이 지금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냥 상임 정국이하고 정국이 열고 그냥 끝내버립시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역 의원들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임기. 그러면은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당을 꾸려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지금 잡음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 어쩔 수 없이 대안은 김종인 비대위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강행한 거 아닐까요? 심 대표 권한대행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지금 잡음을 많이 일으킬 굳이 그렇게 이유가 하면서까지 있겠냐는 할 말씀.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체제 말씀 뭐 더 하실 혹시? 좀 있으면 결과 나오겠네요. 예, 예. 결과 보겠습니다. 좀 이따. 그리고 여당 얘기 가볼까요? 원내대표전 3파전입니다. 당권파 대 비당권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당권파, 비당과 나누기에는 뭐 지금 일단 3파전은 3파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성호 의원은 어떤 면에서 이제 좀 비당권파에 속하고 지금 김태년 의원이나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친문의 어떤 계열이고 또 지금 보면 이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을 했고 전해철 의원은 친문 모임의 어떤 좌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기반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 당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정성호 의원을 제외한 이 두 사람의 어떤 경쟁으로 좀 저는 모아지지 않을까. 특히 아마 이게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첫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부에서 상당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의 예전 같으면 그냥 한 통으로 어떤 친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친문도 조금씩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단 뭔가 말씀이시죠?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문 대 비문으로 보고 비문은 일단 아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정성호 의원 나는 저한테 항의 전화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가능성 면에서는 충분히 뭐 예를 들어 현재 스코어나 봐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선거라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친문이 다투다 보면 또 어부질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죠. 정성호 의원 좀 예. 자, 친문 대 비문의 뭐 지금 이제 곤란해하시기도 하시지만요.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선인 중에서 40% 정도가 지금 새로 정치권에 입문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개파색에서 조금 자유로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어떤 인적 구성을 자꾸 개파색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그냥 다 친문이자 다 친노다 이렇게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언론에서 볼 때는 자꾸 개파로 나누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표대결을 할 때 어차피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 분석을 그렇게 지금 자꾸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수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위원장이라고 하는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친문에 가까우냐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이겠지만
뭐 그걸 지금 다 친문이면 친문이지 친문 중에서도 이해찬계를 나누고 좀 더 친문에 가까운 사람 진문을 나누고 이런 방식들은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오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처음 투표에서 어느 정도 과반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표가 또 쏠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야당과 앞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때 예를 들면 너무 친문 색채가 강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청와대에 부담을 줄 것이냐 아니냐, 야당과 협상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볼 거예요. 볼 거니까 좀 이 무난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파세국만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180석 거대 여당인데요. 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앞으로 일단 이제 원내대표의 권한을 한 것은 이제 플로어 리더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선출해야 되겠죠. 국회의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상임위원장들을 아마 이제 임명하는 권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초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인이 상임위를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원내대표가 좀 어떤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있겠죠. 자, 더 큰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180석 가진 어떤 여당이 과연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할 것이고, 또 이게 대선을 앞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함께 또 발을 맞춰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많은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많이 몰아준 만큼 좀 더 성숙한 여당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통합적인 여당,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제 부합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원내대표는 누구냐. 아마 현장에 뛰어본 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잠시만, 그걸 할 겁니다. 질본 브리핑 보고 가겠습니다. 4월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752명이며 이 중 8,854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유입은 1,056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4명이고 격리 해제는 90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신규 총 14건 중에 12명은 해외 유입이고 지역 발생은 2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0.6%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여전히 해외 유입 관련과 해외 유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이 15.4%, 그리고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발생이 11.7%를 차지하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1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입 국가는 유럽이 6명, 미주가 2명, 기타 필리핀, 파키스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적상으로는 내국인이 9명입니다. 인천에서는 이러한 그 해외 유입 확진자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앞으로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이번에 좀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요. 네. 여야가 내일 열기로 했죠? 내일 그러면 추경안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통과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긴급성에 뭐 여야가 동의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김지원 예결위원장이 계속 어떤 조건들을 내세웠잖아요. 예. 선거 기간 동안에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문제도 그것도 뭐 70%로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선거 기간에 사실 여야가 모두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다른 얘기를 조금 국가 그 현재 재정 내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70%를 얘기한 것이지 100%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22가지 숙제를 기재부에다 또 내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방에 어떻게 그 부채 비율 그 재정을 분담할 것이냐 1조 원 정도를 그걸 또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일단 당정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머지 남은 쟁점은 지금 한 3조 원 정도의 추가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국가 채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잠깐 나누기 전에 네. 잠깐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여야가 그래도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래통합당은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야의 발언 내용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여야가 내일 2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그리고 산업은행법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올해 본 예산의 적자 국채 발행액은 60조 3천억 원이며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 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 감액은 8.5조 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68%, 본 예산 70.3조 원의 무려 12%를 절감했다.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국채 발행 없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 시급성 때문에 동의는 해주겠지만 적자 국채는 줄여야 된다. 뭐 이 말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뭐 아버지는 돈을 좀 팍팍 쓰고 싶지만 어머니는 좀 더 아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게 지금 야당의 이야기를 발목 잡는다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꽤 많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국채 비율이 한 86조 원 정도 재정 이제 이 국채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한 100조 정도 이제 적자가 난다고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지금 기업들한테 지원해야 될 돈이 꽤 많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 국민 100%한테 주는데 문제는 좀 더 세출 조정, 구조조정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적재 국채 비율을 좀 더 줄이자라는 차원이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지금 4조 6천억 정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대한도로 이걸 좀 줄여서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만큼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가 이제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내일 뭐 통과되는 거는 통과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또 3차 추경도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최대한 우리가 좀 이것들을 아끼고 또 그럼 재정 적자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하자는 차원인 것이지 자꾸 이걸 나는 빨리 주고 싶은데 왜 자꾸 발목 잡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가 않고 어쨌거나 국민들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분들을 빨리 많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빚 안 내는 거 좋죠. 빚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은행에서 빚 내가지고 생존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게를 유지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긴급성이라고 하는 게 요구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당장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니 아니니 이런 얘기하다가 호송세월 다 보내버리면은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외환위기 때 1997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537조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GDP가 1913조 원이었습니다. 그때 8조 원 빚내는 거하고 지금 8조 원 빚내는 걸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겠는가. 아직은 견딜만 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년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8.1%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나라 이 통계라고 해서 국가 통계 공식적인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확 폭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성립되지 않는 그래프예요. 원래 추세선은 어차피 올라가고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네. 사실 물론 빚을 안 내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건 제일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지금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조니 2,000조니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 몇 조 가지고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가면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고통받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안 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달러 찍어낼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거든요. 일본도 사실은 국채 비율이 높지만 다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뭔가 어떤 현재 우리가 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굉장히 확장 예산으로 해놨어요. 예. 그렇다면 긴급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가면서 지금 당장 이번에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서 세출 구조를 하면서 했던 게 우리가 F-35 비용들을 지금 뭐 수천억 적자하고 또 공무원들 지금 연차 수당 전부 다 깎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초입 단계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벌써 지금 올해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돈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지금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항공사들이 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제를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줄일 건 줄이고 또 뭐 어떤 속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문제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단 고용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하자는 것이지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서로 간에 사실 정부가 좀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0%에서 100%로 가면서 지금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 못한다 하다가 결국 지방 정부 부담 안 하는 걸로 하고 정부 내에서 지금 이견이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아마 통과되면 또 이제 바로 또 3차 추경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 것 같아 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나라 미래를 걱정해서 좀 더 어떤 좀 세밀한 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고요. 3차 추경을 할 때 그때 세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 서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국방 예산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연가 보상비도 지금 못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허리 더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졸라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같이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무조건 깎으라고 하고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총선 때 정치의 영역에서 여야 모두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성이라는 가치에다가 먼저 방점을 좀 두고 그리고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과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데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 다 놓치면 떼놓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전부 지금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선우를 좀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야당에서 견제할 거 견제하고 또 부채를 너무 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 그것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줄일 수 있는 건 다 이미 줄이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추가로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아마 이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도 지금 뭐 정부 예산을 좀 줄여서 한 100조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이 복지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건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방 재정들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정말 이게 어떤 줄이기 할 경우에 바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국가라는 게 우리가 뭐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최대한 줄여 나가는 속에서 정말 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사실 이 빚을 안으면 결국 우리 후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현 세대가 어떤 그런 면에서는 후세대를 위해서 정말 줄일 것을 좀 줄이는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두 분 뭐 하실 말씀은 다 논리는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이제 이 지급 방식 문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으로 뭐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당장 물건을 사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다못해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걸로 생존을 지금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데 주로 이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줘도 괜찮다 이 이런 말씀이시죠? 경우에는 현금을 가급적 지급하는 게 좋고요. 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래는 현금을 주는 게 제일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소득에 상관없이 네,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주는 게 저축할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쓸까 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일본에서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일부는 쓰지 않고 그냥 어디 장롱 속으로 들어갔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경기를 같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당위나 명제를 같이 두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번에는 실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현금으로 다 준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한번 우리 사회에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매월 100만 원씩 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한 번으로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생계 위기를 당장 겪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프리랜서, 비정규직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현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나중에 사후평가를 해도 늦지는 않다. 미리 사전에 우리가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러면 어떤 걱정이 있고 걱정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하고 뭔가 돈을 써야 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별 어떤 다른 이견 없으시죠? 네, 뭐 일단 현금과 이제 쿠폰을 병행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당장 집세를 내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현금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소비로 빨리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들은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소위 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마 정부가 좀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럼 약간 뭐 부차적인 부분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5월 11일쯤 첫 지급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한 3개월, 그로부터 한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의제 기부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의제 기부금.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헌법 정신에 따르면 사실은 내가 기부할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기부로 본다. 포기를 기부로 보는 거죠. 그걸 과연 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기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그 사람의 권한을 어쩌면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가 그냥 어쩌면 3개월 뒤에는 강제로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아마 어쩌면 일부분들이 아마 또 헌법 소원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포기한다는 걸 의사 표시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표시를 과연 그러면 그냥 침묵을 의사 표시로 볼 것이냐? 그분에 그냥 대한 행정행위라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행위라는 게 내가 의사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더군다나 돈의 문제인데 이걸 또 기부로 볼 수 있느냐? 또 나중에 3개월 뒤에 내가 몰랐는데 돈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3개월 지났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모집 기부금이라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다 준 다음에 진짜 기부를 할 사람은 먼저 전화하는 거죠. 먼저 해라. 자기가 연락해서 이제 하겠다는 그 것인데. 방법이 더 어떤 근데 안정된 방법이란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뭐 나 기부하자 무슨 소리냐 지금 세금 낼 게 많은데 왜 기부하냐 뭐 정말 사회적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제 기부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논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역 사랑 뭐 상품권이나 이렇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도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니까. 물론 줘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약간은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기부금 처리라고 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뭐냐면 주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건 소멸됐다는 것과 당신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건 기부한 거로 간주한다는 거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기부금 처리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 지급할 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정치자금 기부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15% 소액 세액공제 형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서 돈 사용하지 않는 거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우리 이제 법에서도 의제강간죄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거 간주하는 것이 그게 뭐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렇습니까? 않고요. 또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생활고를 겪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마스크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스크 모자랐는데 나주에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맡기니까 해결됐어요. 마스크 물론 생산량 늘린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아 저기에 내가 마스크를 일주일에 얼마큼 쓸 수 있다고 하는 걸 스스로 계획하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맡기면 자연스럽게 굴러갈 것이다 이 이미 지금 말씀이시죠? 경기도라든가 예. 다른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다른 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사회 양극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서로 간의 심리적인 격차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굳이 뭐 금모기금 운동을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알겠습니다. 뭔가 착한 임대료 운동처럼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반론을 할. 근데 저는 한 가지 예. 더 말씀드리면 기부라는 게 어떤 면에서 자발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냐 하면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뭐 대통령도 기부하고 예. 장관도 기부하고 예. 공무원 다 기부하고 이렇게 되면 어쩌면서 보면 굉장히 강제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포기 안 하면 눈치 보일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면 정부가 나서서 뭔가 갈등을 자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정치평론가,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